안녕하세요. 지리쯤입니다. 오늘은 7강이고요. 7강 지리정보와 GIS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인 지리정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의 유형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이 바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 관계정보가 되는데요. 공간정보의 핵심 단어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공간정보란 건 뭐냐? 공간.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 그리고 형태, 에 대한 정보를 공간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리에서 다룰 때 공간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객관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과 대비되는 단어가 장소인데요. 장소는 이제 우리 주관적인 어떤 의미가 담긴 공간이라 한다면 공간은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위치와 형태를 딱 다루는 것을 공간 정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성 정보인데요. 속성 정보는 다른 말로는 그대로 속을 특으로 바꾸면 됩니다. 특성. 그래서 속성 정보는 그냥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성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장소나 현상의 인문적 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관계 정보는 다른 장소나 지역과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공간 정보는 뭐 점, 선, 면 등으로 위치 또는 어떤 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전이 우리 한반도의 중심, 거의 뭐 이렇게 심장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간 정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성 정보는 인구, 면적, 연평균, 기온 같은 그 지역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을 예로 들자면 대전의 속성 정보 특성은 뭐예요? 과학의 도시, 그리고 뭐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성심당의 도시,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하면은 떠오르는 인문적, 자연적 특성들을 보여주는 것이 속성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관계 정보는 이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접성,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계층, 도시 계층은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데요. 우리 서울이 있다면은 서울 밑에 광역시, 6개의 광역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인천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가 있고 이렇게 그쪽 군이 있고 하는 것처럼 도시도 계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이 도시와의 관계성, 우리가 관계 정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방금 얘기했던 특징, 키워드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리정보의 수집인데요. 수집, 지리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들이었어요. 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지도를 보거나 문헌조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실내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헌을 살펴보고 그리고 지도를 살펴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이후에 직접 탐사를 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가장 현대적인 방법은 바로 원격 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 리모트 센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모트,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관측 대상과 접촉이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격 탐사가 가장 빠르고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격 탐사는 항공기에서 바로 내려 찍거나 아니면 인공위성, 요즘엔 사실 인공위성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구 저 바깥에 띄워져 있는 인공위성에서 바로 내려서 찍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구는 어때요? 계속 자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자전을 함과 동시에 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정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 때문에 사실 주기적으로 정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 너무나 요즘 잘 활용하고 있고, 제가 이제 몇 군데 사진을 좀 넣어봤는데요. 구글어스에서 땡겨 보시면은, 구글어스에 여러분 심심할 때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평양을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평양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구글어스나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제공되는 자료들을 이용해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원격 탐사로부터 수집된 정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 많은 평양의 그런 유명한 장소들 중에서도 직접 이렇게 파노라마로 들어갈 수 있는 파노라마 뷰가 가능한 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란공원이라고 여기가 이제 큰 공원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건 실시간 정보는 아니지만은 어떤 특정 사람이 미리 찍어놓은 파노라마 뷰 사진을 360도 사진을 이렇게 쭉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파란 색깔 점이 있는 곳들이면은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바로 파노라마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로드뷰는 제공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남한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이 우리가 잘 알려진 도시, 나라, 그리고 잘 알려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로드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으로 들어가 봤고요. 우리 김일성 경기장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김일성 경기장 가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올려놓은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360도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나 이제 런던, 뭐 뉴욕, 파리, 뭐 그쵸? 같은 곳들, 특히 이제 유명한 이런 대도시들은 아예 3D 정보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에펠탑 완전히 지금 3D로 일어나고 파리에 지금 도시에 건물들이 막 다 일어나죠. 그래서 아예 3D로 다 확인할 수 있고 로드뷰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띵 데려다 놓으면은 네, 이렇게 아예 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그 장소에 방문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심심할 때 저는 이제 그 구글어스로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껴보곤 하고요. 저 말고도 많은 지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로드뷰로 여행하는 기분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남극이죠. 남극도 제가 역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구글에서 남극을 검색하면은 바로 쭉 줌 아웃이 됐다가 다시 줌 인이 되면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지구 최남단의 대륙이고 역시나 남극도 이제 로드뷰까지는 제공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띵 가져갔을 때 이렇게 파란색 점 보이는 거 여기에 들여 보내시면은 바로 그 지역의 파노라마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서 그 지역에 또 파노라마 뷰로 찍어놓은 사진. 특히나 여기는 이제 약간의 그 숙소인지 생활 공간인 것 같아요. 남극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생활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모습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원격 탐사의 어떤 장점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리적으로 표현 방식은 우리가 지리이기 때문에 지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다른 국가에서는 뭐 도표를 쓴다거나 그래프 그리고 뭐 마인드맵을 그린다거나 이런 건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지리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지도겠죠. 그래서 지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실 지금처럼 전쟁이 더 많은 시대가 될수록 지도는 점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도 읽는 방법들도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지도를 읽고 쓸 줄 알아야지, 그릴 줄 알아야지, 또 그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GIS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도, 읽는 것에 일단은 조금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표현 방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형도 방식도 있겠고요. 수치 지형도 수치지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계지도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계지도가 이제 우리 지금 정리를 하고 할 방법들인데, 크게 5가지 방법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서 지도에 이거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지도가 띵 주어지는데 이 지도 한 장에서 통계 자료들이 바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이 5가지 중에 취사 선택을 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야지만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하나씩 지리정보 표현 방식 중에 통계지도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이렇게 점을 띵띵띵띵띵 찍어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점을 찍어서 일정 그 점으로 통계값을 표현하는 방식, 바로 점묘도입니다. 점묘화라는 그림도 있죠. 점묘화, 뭐 이렇게 조르주 쉐라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지도에 표현을 한다면 점묘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가장 유리한 사상이 바로 분포입니다. 분포. 어떤 지역에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점을 많이 찍으면 많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분포를 표현할 때 사실은 분포하면 점묘도, 점묘도 하면 분포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현재 4월 달인데요. 이렇게 등치선도라고 하는 개념인데 단풍 시작일 또는 벚꽃 개화 시기를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등치선도, 같을 등 치자예요. 같은 값을 가진 곳을 선으로 이어서 그린 지도를 얘기합니다. 같은 값, 요게 이제 포인트, 키워드가 되겠고요. 단풍 시작일이라든지 개화 시기라든지 어떤 특정 지점에서 쭉 여기는 뭐 2월 8일날 개화를 하는데 요 지점도 2월 8일날 개화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선 라인 자체가 다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등치선도의 가장 이제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등고선도죠. 등고선을 보여주는 지형도, 또 이제 등치선도 방법으로 표현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계값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음영 패턴을 달리해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단계 구분도라고 하고요. 단계로 구분했기 때문에 단계 구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비율, 퍼센테이지를 표현할 때 사실은 제일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단계를 구분한 다음에 음영 패턴으로 달리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를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점점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색깔이 진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통 비율 같은 것들을 들 때 제일 많이 쓰는 통계 지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통계값을 막대나 원 등 다양한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했다. 얘는 바로 도형으로 표현했다, 도형 표현도가 되겠고요. 도형 크기가 클수록 더 이 사상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바로 보이죠, 친구들. 부산, 광주, 대구 인구가 큰 곳일수록 도시 인구의 도형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사천, 광양 인구가 작은 곳일수록 도형 표현도에서는 그 크기가 작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 생산액 아니면 도시 인구, 그래서 뭔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딱 떨어지는 액수 또는 인구수 이런 것들을 이제 도형 표현도로 그리기가 훨씬 편리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다섯 번째, 유선도라는 지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 간 이동이라는 단어가 제일 포인트고, 이동을 봤으면 바로 유선도 연결해야 됩니다. 사실 이동을 표현하는 데는 유선도 말고는 적합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 보면 바로 유선도 가셔도 무방하고요. 특히 화살표, 이것도 바로 유선도로 가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이동을 화살표의 방향과 굵기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특히나 얘는 인구 이동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인구 이동. 네, 왜냐면 이제 만약에 중부지방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인구 이동 표현하려고 해. 그러면 당연히 친구들 화살표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인구 이동이 많을수록 이 화살표의 굵기를 두껍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향과 굵기를 표현할 때 이제 인구 이동을 화살표 방향으로 표현하는 거 바로 유선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지도인데요. 얘는 형태를 변형해서 통계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형태 상자를 쓰고요. 왜곡할 때 형태를 왜곡시켜서 보여주는 통계지도다. 그래서 외상 통계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상 통계지도의 사례를 제가 넣어왔는데요. 이것이 뭘 보여주는 지도일까, 친구들? 지도를 보시면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인도가 너무 크고요. 중국도 너무 크고요.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훨씬 더 크고요. 일본도 꽤 커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특정 국가들이 빵빵 크게 돼 있고 특정 국가는 엄청 작게 표현돼 있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서유럽은 좀 더 크고 동유럽은 좀 작게 표현돼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 얘가 바로 인도, 중국 보면 사실은 답이 나오죠?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가지고서 인구수가 많은 곳들은 아예 그 지역의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그 지역을 크게 그려버리고, 인구수가 적은 곳들은 아예 그 지역의 그 행정 단위를 무시해버리고 작게 그려버리는 이런 표현을 형태를 완전 무시해버리는, 왜곡해버리는 통계지도의 표현 방식이 바로 외상 통계지도, 지도의 변형이 포인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 친구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GIS, 지리정보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마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바로 지리정보 체계가 되는데요. 이 지리정보 체계는 GIS, 요즘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QGIS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GIS를 무료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의 일종이고요. 과거에는 이게 ArcGIS라고 해서 되게 비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ArcGIS는 비싸서 못 써봤어. 실습 한번 딱 해보고 그걸 아예 써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QGIS는 여러분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저도 요즘 QGIS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QGIS를 다운받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잘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중첩 분석, 요게 이 GIS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는데요. 겹친다는 것이고요. 지도입니다. 지도. 여러 장의 지도를 겹쳐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어떤 데가 입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입지를 선정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의 스트리트 데이터, 도로 데이터, 그리고 빌딩 데이터, 그리고 식생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띵띵띵띵 레이어를 겹쳐서 하나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지도를 겹쳐서 새롭게 내가 필요한 입지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첩 분석이 되고요. 중첩 분석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GIS는 중첩 분석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첩 분석을 이제 보여주는 기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잠깐 멈춰보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같이 저와 함께 맞춰보도록 합시다. 저는 바로 풀어볼게요, 친구들. 이거 이제 A, B, C, D 입지 후보지가 나와 있고요. A, B, C, D, E. 그래서 입지를 고를 때 특히나 이제 이 중첩 분석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A, B, C, D, E. 돼 있고, 평가 항목표 점수가 표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 평가 항목 점수의 합이 가장 큰 곳에 입지하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경사도, 도로와의 거리, 이걸 다 고려한 다음에도 다 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가가 저렴한 곳에 입지하겠다라고 조건 다 줬어요. 그럼 이 조건 그대로 가져가서 계산을 하시면 끝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A는 일단 지가는 보시면은 50에서 75, 그러니까 50에서 75 점수는 2점.
2점. 그 다음에 B는 어때? B는 여기니까 75 이상. 그래서 지가 비싸죠. 그럼 B는 1점. C는 요게 있습니다. 50 미만이기 때문에 점수가 3점이 되겠고요. D는 요게 있죠. 띵. 그래서 점수 2점이 되겠습니다. E는 여기 50 미만. 그래서 점수가 3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가에 관련된 점수는 다 부여를 했고요. 두 번째로 경사도 점수 쳐볼게요. 경사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에서 3이기 때문에 2점.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띵. 역시나 1에서 3이기 때문에 2점. C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너무 경사도가 심하죠? 1점. D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역시나 3 이상 1점. E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에서 1점. 지금 경사도는 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 표시를 했고요. 마지막 도로와의 거리 보도록 할게요. 도로와의 거리는 여기 입지 후보지에서 도로 돼 있고 한 칸이 지금 100m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m 미만일 경우에 3점, 200m 이상일 경우에는 1점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와 100m 미만이죠. 그래서 3점 이렇게 받았겠고요. B도 지금 100m 미만, 100m 미만. 3점. C도 100m 미만. 그럼 D는 한 칸, 두 칸이죠. 그래서 100m 이상, 200m 미만이니까 2점이 되겠고요. E는 어때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200m 이상이죠.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D는 1점. 그러면 다 더하시면은 지금 A는 7점, 그리고 B는 6점, 그다음 C도 7점, 그리고 D 5점. 그 다음에 E는 5점. 그러면 점수 낮은 거 띵띵 제끼고 남은 게 지금 A랑 C가 지금 7점 동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조건. A랑 C 중에서는 평가 점수 합이 동일해. 그럼 지가가 더 저렴한 곳 어딜까? A는 지가가 지금 50에서 75 사이였고요. C는 지가가 50 미만입니다. 그럼 정답은 그쵸, C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 3번 문제, 18번 문제 정답 3번 잘 골랐다고 하시면 친구들 점수 2점을 수능에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수능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2점, 보통 3점 이렇게 점수가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냥 노가다 문제이지만 가져갈 수 있는 점수니까 반드시 꼭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GIS의 중첩 분석을 활용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너무 여기까지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